안녕하십니까. 여기 철학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철학과 현실 잡지 다 아시죠? 지금 준비되는 호수가 2017년도 가을호입니다. 시리즈 114호가 되겠습니다. 이 호에 저희가 그 특별 좌담 주제로서 철학적 상담과 치료를 좌담 주제로 잡고 오늘 좌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좌담회를 신청을 해주신 철학과 현실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좌담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분들을 제가 쭉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교수님, 강원대학교 계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진남 교수님 역시 강원대학교 계십니다. 김영진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인하대학교.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정인재 교수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진호 교수님 경희대학교 교수십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십니다. 그다음에 김선희 교수님 유화여대 교수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자리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주제가 철학적인 상담과 치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철학 상담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모두 다 같이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신 결과 저희 학회가 2009년에 창립이 됐고요.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고 또 활동의 내용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소위 말하는 현대 철학 상담 치료입니다. 앞에다가 현대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 다 잘 아시죠? 사실 철학적인 상담 대화는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철학자들 중에 철학 상담 치료를 철학 실천의 한 방법으로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그것을 해야만 철학의 본래 정신과 의미를 살릴 수 있겠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독일에서 시작됐고요. 유럽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부터는 미국과 카나다에서 또 시작이 되고 확산이 됐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 대한민국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현대 철학 상담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해서 유럽에서 북미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전파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시작에 개척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 좌담에 같이 모이신 셈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좀 세부 주제로 나눠서 오늘 좌담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저희 철학상담 치료학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는 철학 실천 내지는 임상 철학의 목소리가 이미 있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무시할 수 없을 아주 확고한 자리를 잡은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진 교수님께서 좀 개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학, 특히 서양 철학은 동양 철학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철학은 실천이 시작부터 기초가 되었어야 했고, 또 철학의 원조되는 분들이 철학 상담을
아주 넓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철학 상담하면 뭐 한 사람과 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게 철학 상담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의식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철학 상담은 심리 상담이나 이런 정신과 상담하고 달라서 집단 상담, 단체 상담일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담의 대상의 역할이 정말 넓고요. 통시대적이고 이런데 뭐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이야기가 혹시 길어질까 싶어서 좀 두려운데 중간에 너무 길다 싶으면 다른 분들이 좀 끄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만 해도 저는 뭐 당연히 철학 상담의 시조였다. 그분들이 철학 상담 시조 아니면 누가 철학 상담 시조였나? 또 그분들이 철학 상담을 빼서 철학을 했다면 그분들 빼고 또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 철학은 철학 상담이요 동시에 철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 철학하는 사람들조차도 철학 상담 이거 뭐 별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아주 기분 듣기에 상당히 좀 불쾌한 말을 써야 되겠는데 철학 상담은 뭐 할 일 없어 철학 상담하는 것처럼 좀 차원 낮게 보는 철학자들이 많은 게 내가 경험한 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철학 자체의 암입니다. 암적 존재들이라고 해요. 자기는 내가 좀 더 심하게 욕할게요. 세상의 모두로부터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자기는 남에게 혜택 하나도 안 하는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든 안 보든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이건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뭐 사람이 3명이나 4명이 나온 것을 볼까 말까 그 분야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면서 실제 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거의 없는 철학자들이 우리의 주류 세력의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걸 내가 잘 압니다. 근데 그분들은 의식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의식을 바꿀 생각을 바로 가장 철학 상담에 필요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약간 이야기를 돌리면은 한국 철학계에서 그저께 그 조선일보 Y라는 김영석 선생님 98세로 나왔는데 그걸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영석 선생님과 김태길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2년 이상 배웠으니까 제자고 안배옥 선생님 내가 가게에 찾아가서 들었으니까. 근데 이 세 분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정말로 빛나는 사람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면 나는 다른 분야의 학문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 이 세 분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정말로 내세우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미흡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냐면 철학 상담을 위해서도 이 세 분을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학 상담을 위해서도, 철학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크게 시작하는 것이 철학 상담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것. 이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교수님 저 임상 철학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학교보다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선생님 아까 그 세 분들의 활동이 그냥 공부만 하는 이론 철학이 아니라 아니었죠. 세상을 위한 삶을 위한 그런 철학을 한 그런 아주 선구적인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조명해서 또 철학 상담의 지평 안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철학적 벽을 고칠 수 있는 아주 크신 분들이 세 분이다. 그렇죠. 우리 시대에 철학적 벽을 고칠 수 있는 참 크나큰 세상을 위해서 철학을 우리가 하셨죠. 이렇게 세 분이. 보물을 두고도 그 보물을 인정을 못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 한국 사회 철학하는 사람들의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세 분을 재평가해서 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학문 분야의 교수를 보면은 내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 세 분은 패거리를 전혀 안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자랑스럽고도 자랑스럽습니다. 패거리를 안 만들었다. 이게 다른 학문 세계를 영역을 보면요. 패거리를 만들고 싸우고 뭐 정치에 들락날락하고 근데 또 두 번째 이분들은 그 보직이나 정치하는 거 관여는 하지만 스스로 직접적으로 나가서 보직을 위해서 탐하고 하는 그런 추태를 전혀 안 보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뭐 100% 옳다고 100% 자유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서양의 대학이 사과탑이라면은 보직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을 주로 하는데 우리 이 한국 사회는 교수가 됐다면 무슨 학장을 했니 안 했니? 정말 그거는 참 삼가해야 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잘못된 풍토가 있는데 이 세 분은 참 그 점에서 굉장히 초연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그건 평가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1950년대, 60년대부터 그 김태길, 김영삼, 안병호 선생님은 강의실에서의 철학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셨고 그리고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그런 철학보다는 오히려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게 철학이다라는 것들을 직접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93년인가 김영진 선생님이 옆에 계신 김영진 선생님이 임상철학에 관한 논문을 이제 처음 쓰신 건데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철학 상담의 효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에서도 최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성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80년대 초반부터 그 독일에서 게르트 아헨바흐가 그 철학 실천을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 철학 상담의 물결을 처음 이제 여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그 철학적 병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책을 또 내시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같은 다음 세대가 그 철학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학회도 만들고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철학 상담, 철학 실천의 뿌리는 김태길, 김영삼, 안병호 선생님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삼 선생님 같은 분들 그다음에 정희전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 우리한테도 이어지는 그 맥락과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영석 선생님 저서 중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잠이 안 와서 그 책을 굉장히 읽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상담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득. 예.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철학적인 병, 그 다음에 임상 철학. 이게 저희들의 그 주제입니다. 주제이고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점에서 오늘 저 김영진 교수님을 노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거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철학적인 병이 어떤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금 더 늦춰서 이야기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니, 선생님 좀 쉬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럴까요? 쉬신 예, 다음에 예. 심층 토론할게요. 이야기를 좀 하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오래 이야기하면 내가 감당을 못해. 예.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이제 철학 상담은 곧 철학이다 라는 게 사실 오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 상담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뭔지 얘기를 하겠지만 철학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이런저런 정의들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 이제 철학 상담을 한 지 이제 어느 이제 10년이 됐는데 우리가 2007년에 만약 첫 모임을 가졌고 2017년이니까 딱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한 7, 8년 동안 이제 프랙티스를 하면서 이제 철학 상담의 정의를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지금 결국 정돈된 게 철학 상담은 곧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철학의 뭐 응용 분야, 철학의 어떤 지역적인 분야가 아니라 철학 그렇죠. 자체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게 제가 도달한 예. 결론이고 선생님은 그 말씀을 딱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철학을 한다라는 사람은 철학 상담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같은 활동이고 물론 단지 그 주제는 아카데믹한 주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진 고민이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철학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철학 상담에 대한 정의인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좀 더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철학은 어떤 상담보다 집단 상담이 더 중요하다. 개인 상담보다. 이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동시에 이제 해오면서 근데 주로 집단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외국에서도 와서 발표하거나 지난번에 그 덴마크 철학 실천 협회 회장님이 왔었을 때도 집단 상담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상담을 한다고 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정말 개인끼리 상담을 하냐. 그래서 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집단 상담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집단 상담에 그 철학 상담이 집단 상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긴 맞지만 사실 개인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상담이라는 그래도 어떤 핵심 분야 하나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고 물론 또 집단 상담은 그거 플러스 더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들하고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인재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 뭐 철학을 하든 특히 또 철학 치료나 상담을 하든 한국인의 그 정신적인 그 정체성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체성의 그 배경은 역시 동양 사상 아니겠어요? 동양 사상, 동양 종교.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철학 실천이라는 데에서 특히 유의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동양 철학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교도 있고 노교도 있고 예. 불교도 있고 예. 이 다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각 뭐냐면 종교에 따라서 예. 혹은 또 각 철학 가에 따라서 유가 불가 도가 이렇게 가로 얘기할 때는 철학적이고 예. 교를 할 때는 종교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예. 그 각 가마다 또 이론 배경이 또 다르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천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 어떤 이론을 위한 이론이 동양에는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네. 우리가 예. 우리 한국에 살면서 상당히 이 이론과 이 실천이 괴리된 듯한 그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는데 이 실행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명대에 와서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명대에 와서 지행합의라고 하는 뭐냐면 이런 그 철학도 생겨나는데 바로 지와 행이 합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는 오늘날 우리 철학 상담하는데 예.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렇네요. 듭니다. 예, 그래서 예. 구체적인 그런 게는 조금 더 진행하면서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예. 바로 처음서부터 동양 철학은 예. 실천서부터 시작됐다. 예. 실천에서 우러나온 그런 지혜의 철학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2007년에 철학 상담 치료 연구 모임을 시작했고 금년이 정말 아까 김선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 국내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기록을 쭉 이렇게 다시 뒤돌아보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철학 상담 치료가 정착된 나라들 대표적인 국가는 전부 다 우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역할에 이런 그 교류와 협력 관계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이영희 교수님 좀 이 말씀을 좀 먼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그 김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학교가 출발했을 때부터 바로 직후부터 바로 이제 국제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제 생각에는 2012년에 그러니까 이제 철학 상담, 철학 실천 국제 학술 대회가를 강원도에서 유치했는데요. 그때 53개국 그러니까 국가로는 53명입니다. 외국 53개국. 국가별은 한 18개국인가 그렇습니다. 예, 18개국. 거의 올림픽이네요. 53명의 외국학자를 초청해서 국내학자 때는 거의 한 100여 명 정도가 대규모 이제 학술대를 한번 열었었는데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철학 상담 또는 철학 실천과 관련된 학회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는 이제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이런 활동을 또는 연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모든 우리 학회와 좀 관계를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대표자들도 우리나라에 초빙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독일 같은 데는 이게페페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국제 철학 실천 협회 학회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독일 학회죠. 독일 학회인데 맨 처음 생겨서 이제 국제라고 이름을 타이틀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도 이제 그 아얀바흐 선생님이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자기들의 그 이제 학회도 열고 뭐 연수회도 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몇 번 초청을 했었는데 연로하신 탓인지 오신다 해놓고 펑크를 한 두세 번 내셨어요. 아힌바 선생님. 네, 저희도 강원대 같은 경우도 몇 번 초빙을 했었는데 우리 학회하고 공동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었고요. 근데 그쪽 이제 분들 속한 분들은 우리 학교 이제 몇 번 오셨습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 같은 데는 메리노프 교수하고 이제 그 엘리오 코엔 교수가 있었는데 이제 메리노프는 이미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보면 철학 상담의 거의 그 대표자처럼 이제 굉장히 저는 그 언론에 많이 홍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같은 책을 쓰다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APPA라고 해서 이제 미국 철학 실천 협회죠. 그걸 지금 이어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오 코엔도 같이 실제로는 두 분이 같이 학회를 열었으면 둘이 싸우고 두 분이 갈라져서 메리노프 교수님이 이제 학회를 만든 건데 이제 한 3년 전인가 이 엘리오 코엔 교수가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MPCA라고 해서 이제 전미국 하여튼 뭐 전국 철학 상담 협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엘리오 코엔 교수는 이제 그 지금 전화 뭐 이진남 교수 뭐 강원대 선생님들처럼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LBT라고 해서 그러니까 RBT에 기반을 둔 철학 상담 도전이 있거든요. 이제 논리 기반 치료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철학 상담을 굉장히 심리 상담에 더듬가는 그런 식으로 모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맨로포 교수는 뭐 피스 모형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도가 또는 뭐 중용 이런 타이틀이 들어요. 미들웨이 뭐 위즈덤 오브 타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 나온 책들 동양 주요까지도 뭐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깊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런 아이들 일본의 뭐 신도 개념도 포함해서 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종교나 이런 지혜 좀 그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철학 상담을 전개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번 이분들 오셨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캐나다에 계신 피터 라베 선생님도 이제 최초로 철학 상담에 관한 박사학위에 그랬죠. 2006년. 예. 예. 그래서 이분은 혹시 이제 학회를 끼지 않고 2006년. 독자적으로 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하여튼 교과서를 이제 표준적인 교과서를 2권 이미 쓰셨고 그러니까 번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상 그다음에 이론과 예, 철학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고 이제 원래는 필로소피컬 카운트 프랙티스 티오리 예, 그런 거 시오렘 메소드라고 이렇게 그거랑 또는 번역되는 게 심리 철학에서의 철학의 역할. 네, 그런 식으로 그 정확히 원 타이틀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상담과 치료에서의 철학의 역할이 상담과 치료에서 김수배 선생님이 네, 번역하신 맞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런 측을 해서 이제 철학 상담의 이론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뭐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젊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고 이제 또 하나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이제 철학 상담인데요. 이쪽은 독일하고 가까우기도 하지만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철학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거기는 기업 같은 데도 철학 상담으로 도용하고 있고 굉장히 아까 이제 김선희 교수님 덴마크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덴마크랑 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철학 교육과 비슷한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철학 상담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뭐 레온 디악스 선생이나 피터 하페로 또는 뭐 넬슨은 이제 그분은 이제 오래된 분이긴 하지만 네오소크라테스 메소드 그 저자이신 그분도 그쪽에 시작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걸 하고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도 또 우리가 굉장히 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고하신 그 시로미 슈스터라 선생이나 또 최근에 오셨던 란 나하고 선생 그 양반 원래 그 세계원 해석이라는 걸 했는데 최근에는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철학적 친교. 예, 철학적 친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플라톤의 그 케이브, 그 동굴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동굴을 벗어나서 철학적인 이제 세계와 관련을 맺으면서 철학적 친교의 장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론을 좀. 그 이론을 지난번 세계관 해석의 기반을 둬서 이론을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 이론은 자기가 이제 옛날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선상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자신의 이론, 최근의 이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뭐 리디아 아미오 선생이라든지 유머 철학을 가지고 철학 상담하고자 그런 부분이고 뭐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 이제 있고 특히 이제 동양만 말씀 더 드리자면 일본 같은 데 오사카 대학 특히 그 인상철학이 대학원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뭐 조만간 강원대 철학과 선생님들도 이제 다녀오시고 있는데 그 전부터 우리하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뭐 이렇게 이제 강원대 같은 데 인문초 이제 대학원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그 오사카 대학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참조를 많이 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과 이제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대만은 이제 그 보인대 전 총장님이셨던 분이 실제 대만 지금 현재 철학상담협회의 회장이세요. 거의 우리하고 똑같이지만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하고 연속적인 계속 활동을 같이 친교를 맺고 있고 강원대 팀도 계속 지금 철학과나 뭐 저희 인문철 사건 계속 왕래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게 장점이 동양 철학 특히 육아 철학에 기반하는 주로 흐름이
덕이론 원래 덕이론을 기반해서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거기는 심리치료하고 굉장히 좀 사이가 좋더라고요. 같은 빌딩에 아래층에 그 대만 심리치료협회 학회가 있고 2층에가 철학상담 협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서로 그 번갈아 쪼인듯 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하고는 사이가 저희는 사이가 없잖아요. 사이가 없어요. 거의 관계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시구나. 가끔 이게 이진환 선생님이 글로 서로 뭐 논쟁을 벌이고 이런 건 있지만 사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뭐 이제 서로 뭐 차이점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표지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협조를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여튼 그 아마 이제 우리 학회도 지금 이제 그 후속 세대를 좀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외국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학회 그런 기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아까 김영삼도 말씀하셨지만 일찌감치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그래도 선생님 김성진 전 회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철학회에서 이 자격증을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파견해서 심사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뭐 철학계 전체적으로 이런 철학하신 분들이 완전히 뭐 저희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격증 신청이 있었거든요. 논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안 해주시고 저희 철학상담치료학회에만 유일하게 검증을 거쳐서 2년 동안 준비해서 자격증 인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이 철학 일반에서도 저희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이진호 교수님이 진짜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자격증 굉장히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첨가를 하겠는데 우리나라도 그 좀 괜찮은 대학에서 건강을 안 하더라도 그 교수님들이 그 철학의 역사를 제대로 보면서 이 강좌를 열면은 꼭 철학과 학생이면 더 좋지만 왜 학생들도 와서 충분히 들을 텐데 아까도 말씀대로 전 철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좁다고 봅니다. 한국의 선비들이 속 좁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에 선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아무것도 안 읽어갖고 했냐면 군자가 아니라 속 좁은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상위에 점유화해가지고 속 넓고 이런 사람들 방해하고 그 현상이 유감스럽게나마 저는 그거 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원리학 분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책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로 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나는 좀 논리적인 문제로 철학적 병을 고치자는 입장이고 또 심리적으로는 인지주의 철학하고 심리하고 관계를 맺는데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이렇게 넓게 그렇게 좋은 지평선을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참 진짜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들이 계셨는데 그걸 아직도 제대로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난 한국 철학계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철학계 군자는 없고 소인만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옛날부터 사실은 이 철학 지향이 군자로서의 지향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공부를 하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우리가 폐쇄적이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뭐 그런 그 원인도 따져봐야. 우리가 철학 상담 내지 철학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원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진환 선생이 이 심리 상담하고 철학 상담하고 논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여러 번 면- 싸우셨습니다. 아니 그 어떤 면을 가지고 하셨는지 예. 예,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좀 잠깐만 길지 않게 선생님 지금 그 말씀. 사실 저도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 상담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10년을 맞이했는데 계속 이 답보 상태에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저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철학 상담이 발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철학과가 탄탄하고 잘 되어 있는 대학에서 사실은 대학원에서 이거를 사실 해야 돼요. 예. 철학이 받침되지 않으면 철학 상담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바탕이나 배경이 네.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 철학과가 탄탄하고 잘 돼 있는 대학은 사실 관심이 없고 예, 오히려 예. 철학과가 존폐이기에 몰리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데는 그 자구책으로 네. 철학 상담학과를 만드는 솔직히 거예요. 상담이라도 네. 해보자. 없어지거나 대학교학 때는 예를 예, 들어 예. 한남대 같은 경우 철학과를 없애고 철학 상담 학과를 만들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냐면 철학이 없이 철학 상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사실은 예. 철학을 실천하는 게 철학 상담인데 예. 철학은 없고 철학 상담을 하려니까 예. 굉장히 사실 난감한 거고 한 게 예. 되게 심한 건데 네, 이제 지금 지방대가 오히려 지금 이런 예. 식으로 관심은 많은데 오히려 철학과는 이렇게 살아나기보다는 좀 위축되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서 뭐 선생님 지적하신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철학이 없고 철학 상담을 한 게 아니라 뭐 사실은 그 반대예요. 거기 철학 상담 전공하신 분들이 안 계시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름만을 얘기- 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그 얘기인데 철학 상담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학생 모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철학 상담을 한다고 모집을 하지만 결국은 또 철학 상담을 하는 사람도 결국 없는 거고 그리고 철학 상담을 안 가르칩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뭐 좀 실천적으로 그건 이제 운영하고 한 이런지. 사례이고 또 예. 다른 쪽에서도 이 철학 상담에 관심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뭐 아마 네. 수강도 많이 가시고 하셨겠지만 저도 네. 이제 지방에 많이 가서 강연을 하는데 철학과는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고 철학 상담에 관심은 갖지만 이게 안 받쳐주거나 예. 근데 좀 괜찮은 대학에서 사실은 해야 이게 좀 추진력을 얻을 텐데 괜찮은 대학에서는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글쎄요. 못 느껴서 이게 예. 좀 그런 이제 예. 문제가 있는 내가 똑같은 소리를 네 번째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세 분의 우리 선배 선생님 세 분의 철학자를 더 띄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의 철학의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이 세 분을 더 띄워서 철학도 살고 철학 상담도 물론 살고 이런 그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 김선희 선생님 아까 이제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철학 상담이 뜻을 낼 것이냐 그 문제인데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 요즘 이제 그 이 교육부 사업으로 뭐 HK, BK 이런 사업을 지금 지원받는 대학들은 이제 철학과 관련된 것이 두 개죠. 그러니까 강원대가 지금 철학 상담 을 위한 그 BK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북대가 인상철학이라는 이름으로 BK 사업을 어디 대학? 경북대. 경북대, 예. 경북대 철학과 그다음에 강원대 철학과 그리고 강원대 이제 인문치료 사업 때 인문치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철학의 한 파트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대형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제 BK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을 이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학 인문치료 라는 그 대학원 프로그램을 저도 개설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기존의 철학 학생들은 전공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의미는 제도 아까 이제 김 선생님 철학이 탄탄한 철학과에서 실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사실 실제까지는 메이저 대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제 팩트에 입각해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서강대에서 행복학인가요? 그걸 사업 따서 굉장히 많은 강좌도 열었고 철학 상담과 관련돼 그리고 뭐 옆에 계신 김선생 선생님도 사실 이대에서 선생님 나름대로 제가 유튜브도 봤습니다. 뭐 5천 명이 보고 막 정교생을 대상으로 사실 힘들게 고군부터 하시면서 철학 상담을 뭐 유소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작은 그 됐다고 봐요. 말씀을 선생님은 맞아요. 네, 선생님을 커리큘럼도 만들곤 하지만 네. 제가 말한 좀 시스템적인 시스템, 그게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해야 제가 돼요.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이 하긴 좀 예, 한계가 예,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강원대 GK, BK, 뭐 경북대 BK,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강대 이제 철학과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 이대 철학과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좀 뿌리를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는 점차 제가 볼 뿌리가 때는 좀 점차 좀 확산되고 있다. 좀 더 확산 발전하고 그쪽으로 있다고 가고 있습니다.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 나도 예. 그게 예. 이제 더 예. 좋은 거. 아니, 예,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철학과 중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철학과에서 왜 철학 상대에 관심을 안 갖는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마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의 철학과가 그 지방에 있는 철학과하고 서울에 있는 철학과가 좀 양극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철학과들은 국립대를 빼놓고 거의 폐과 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에는 철학과가 남은 데가 부산대밖에 없습니다. 거의 초토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철학과들 중에는 잘 나가는 철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대나 인문대에서 입학 성적이 철학과가 1등인 그런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철학과가 이렇게 인기가 좋냐 그랬더니 로스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이네요. 예. 철학과 왜냐하면 이 로스쿨이나 아니면 PSAT의 그 출제자들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철학과 선생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공부하면 그런 시험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과 전공 강의가 거의 100명 가까이 꽉꽉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 교수들이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니까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철학을 계속 공부해서 학문 후속 세대로 나아가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법대가 한참 그 고시 때문에 잘 나갈 때 그때도 그 고시는 뭐 고시를 보러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법학과는 인원이 많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학을 진지하게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텅텅 비었고요. 오히려 지금 강원대나 경북대 같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철학 실천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철학 실천에 관심 있는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사실은 아까도 우리 김성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철학 자체가 사실은 상담이거나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했듯이 세 개의 개념의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하면은 우리 떠올려지는 삶과 관련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서 공부도 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온 학생들 또 가르친 선생님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론 철학까지도 지켜낼 수 있는 큰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소위 아까 말씀하신 착시 현상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서 이제까지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꾸 말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과 학생들로부터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면서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면서 철학과를 위해서나 학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말하면 전형적인 이기주의적 철학자들이 한국 사회는 유감스럽게 많다. 나는 그게 내 철학적 진단입니다. 또 이거 관련 질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외국 같은 데 이 철학 상담이 출발했던 독일 같은 것만 봐도 이걸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교수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대학에 계시는 분은 제가 한 2분 정도 계시고 맞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는 진짜로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로만 이제 실제로 생활은 안 되고 원래 직업이 따로 있거나 뭐 부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것도 한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독일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미국 같은데 미국은 이제 원래 제도가 잘 되는 곳이라서 그런데 멜로프 교수는 몇몇 대표자들은 대학에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실제로는 그 대학에 소속이 안 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베른에 있었던 14회 이제 그 ICBT 대회에서도 한 섹션이 뭐였냐면 직업으로서의 철학 상담 논의가 있었어요. 예. 진짜 이거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어떻게 이거 직업이 돼야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냐 또 예. 그걸 연습 논쟁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학문적인 것과 이제 그 시오리와 프랙티스의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걸 직업으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사실. 예. 그런 것들도 우리도 지금 이제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그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철학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계기는 루 매니로프 교수가 쓴 철학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두고두고 보니까 참 놀랍다 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책이 1999년에 미국에서 출간됐는데 제목이 플레이토 not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지 말고 플라톤 철학을 배워라, 활용해라 이거거든요. 1999년에 이 책이 영어로 출간되고 우리말 번역이 2000년에 나왔습니다. 이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 그 철학 이야기 말고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수집이 되어 있어서 재밌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이분이 거기에서 그 당시에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전 세계 철학 상담 치료사 협회를 쫙 주소를 이름을 대고 주소를 막내를 해서 뒤에 부록을 붙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79명의 철학 상담사 카운슬러 이름하고 주소 연락처를 쫙 또 뒤에다 모았더라고요. 그런 그 다음에 또 그 부록에다가 그 주역을 철학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 이걸 또 특집으로 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야 이분이 엄청 부지런한 분이구나. 그 다음에 그 아주 철저하게 그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관심을 아주 엄청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제가 거기서 비로소 독일에서 처음 시작한 아헨바크의 주소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소에 연락해가지고 독일로 그 사람 찾아가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이틀 동안 토론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헨바크가 미국의 이 철학 상담 치료가 이제 전파된 다음에 10년이 되기 채 안 돼가지고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다 이렇게 전 세계의 동향 정보까지 다 수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을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느냐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가능하고 불교, 유교 이런 종교도 가능하다 이거를 아주 보여줬습니다. 하니까 아주 철학에 그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볼 때 이거 뭐 철학 겉핥기네 뭐 이런 인상을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 문외한인 일반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철학이 이용 가치가 있다. 삶의 실천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아주 보여주고 이렇게 친절한 자세한 안내를 이렇게 제시하는 이 책은 정말 좀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좀 이런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예, 아까 이제 이영희 교수님이 현대적 철학 상담이 독일에서 1981년에 생겼지만 사실은 거기도 이론 철학이 지배적이고 교수들 철학 상담 전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성진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다그마 펜너, 이 필로소피 컨트라 피지컬로기 이 책을 번역하셨는데. 그 책의 저자거든요. 다그마 펜너 이분도 뭐 튜빙엔에서 가르치시고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바젤대 전교수입니다. 이분이 범독일어권의 선생 중에 두드러지게 뭐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교수가 되셨거든요. 사실 뭐 철학의 나라 독일에서 이런 철학 상담으로 그 범독일어권에서 교수를 초빙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너무 비관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철학 상담을 시작해도 안 한다 관심 없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쨌든 제가 공부했던 튜빙엔에서도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저도 봤거든요. 그분을 그래서 선생님 후임으로 오셔서 하셨고 여자분이신데 또 실력이 인정받으셨는지
그 바델대 정교수로 가셔서 활동하고 뭐 전공은 에이틱이죠. 에이틱 윤리학 가지고 하시는데 그걸 또 이제 상담, 또 심리학도 연구하셔서 상담 현장에 직접 적용도 하고 책도 쓰시고 어쨌든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사례만 가지고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강원대 철학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철학 상담으로 특성화를 결정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가 6명인데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철학 상담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갔네요. 네. 그 하나 또 공정님 그 비엔나 대학에서 이제 철학 상담으로 석사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전.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거기 가보려고. 거기도 아마 이제 독일어권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럼요, 독일어권이죠. 그 독일어권이죠. 네, 오스트리아는 그냥 독일이죠, 사실은. 히틀러가 죄송합니다, 히틀러가 비엔나 출신이에요, 독일 출신이 아니에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 내에도 이제 진입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종의 그런 신호로 이걸 수가 있죠. 언뜻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대학에서 그 철학 상담의 과목을 뭐 1년이나 2년에 한 과목씩이라도 직접 그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으면은 교수를 초빙해서라도 강좌를 열면 꼭 철학과 학생이 오면 더 좋지만 철학과 아닌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올 학생이 꽤 많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도 철학을 보급하는 데 필요하고 철학을 하는데 어떤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니까 우리가 차제에 하나의 권유 사항으로서 여러 괜찮은 대학에서도 이런 과목을 꼭 전공은 아니더라도 전공이면 더 좋지만 전공이 아니더라도 개술 과목으로 배워서 필요한 분들을 초빙해서 가르치면은 학생들도 너무 좋아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면 그렇죠. 왜냐하면 철학이 워낙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기 때문에 그 과목만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지라는 고민을 우리도 다 했잖아요. 학생도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학 상담 과목을 들으면 이렇게 또 실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새로운 탈출을 맞습니다. 하나 보는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한 학기 끝나면 꼭 한두 명은 철학 상담 더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하면 학생들이 그런 수요나 요구들이 있으면 좀 더 맞습니다.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현대 대학 교육이 시작돼서부터 철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교양 과목으로 전교생 교양 과목이 있는데 이게 한때 국민윤리 과목이 등장하면서 밀리든가 아니면 두 과목 다 하든가 그 다음에 국민윤리 과목과 이제 갈등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윤리는 이제 한물가고 지나간 시점이고요. 그런데 국민윤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철학개론 과목도 요즘은 또 다시 시들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좀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철학개론 전교생 교양 과목의 철학개론 안에 철학상담 치료 이거 들어가야겠다. 사실은 철학을 일반 교양 과목 가르치면서 철학을 실천으로 가르쳐야지 이건 뭐 이론으로 가르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철학 상담 치료를 포함시킨 철학 개론 아니면 실천으로서의 철학 개론 이거를 교양 과목으로 좀 개발을 해서 확실하게 좀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과제를 좀 가지게 됐습니다. 예, 아까 이진남 교수님이 이제 주요 대학에서 철학 상담 치료에 관심 없는 이유로 또 주요 대학 교수들 착시 현상, 뭐 철학 상담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많거든 우리는 잘 나간다 이런 착시 현상을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뭐 여기 계신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철학 상담에 대한 오해, 철학 상담은 철학이 아니다, 철학을 파는 거다
그리고 철학을 뭐 굉장히 천박하게 시장에 판다 이런 말씀까지도 술자리에서 하시던데 굉장히 철학에 대한 어떤 제 감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철학이 뭔지도 좀 이해를 좀 못하는 그것이 이론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선생님들 다 철학 상담에 대한 저술도 쓰시고 현장 활동도 하십니다만은 철학을 상담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텍스트 철학, 이론 철학을 훨씬 더 많이는 모르더라도 깊이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놓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런 이론 철학적인 지식의 바탕에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볼 때 그 이론 자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검증이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좀 간과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철학 상담 가지고 밥벌이 한다 이런 얘기도 술자리에서 막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전혀 반대거든요. 철학 상담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헌신을 했고 그 시간에 뭐 증권을 연구했더라면 제가 지금 한 벤츠를 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거기에 투자한 시간들 뭐 논문도 뭐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다양한 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공부지만은 다양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제도라든가 후진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준비를 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기존에 배운 철학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쟤네들이 저런다 이런 소리를 술자리에서 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저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해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10년 전에 그 우리가 철학 상담 연구회를 처음 만들 때 그때 김영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막 은퇴하신 때였잖아요. 근데 당신은 이 모임을 도와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 뭐 아무런 욕심이 없으니까 다 도와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10년 정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세대가 과연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역할에 만족하고 기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해낸 일들이 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하면요. 그 아주 격심한 그 경쟁을 거쳐서 따낸 정부 지원금으로 했습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엔 저희가 직접 회비를 저희 돈으로 내가면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가 그 실제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희망은 잃지 말기로 하십시다. 저는 차제에 말이 나온 김에 한국 철학계의 소위 교수들에 대한 좀 더 정당한 평가, 비판을 해야 된다고. 내가 극단적인 말을 쓰긴 했지만은 난 그 단어를 생각해 내기 전에 여러 번 단어 선택을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말할 때 하고 글 쓸 때 하고 상당히 다른데 글 쓸 때는 굉장히 여러 번 지우고 또 하고 말할 때는 말하다가도 글을 쓸 때는 상당히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는데 저는 글을 쓰면서도 우리나라 철학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비판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게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난 일종의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점에서도 아까 세 분의 그 철학자님들 다시 재평가해서 우리가 모델로 한국 사회의 모델로 띄어야 된다. 그분들 학문도 열심히 하셨어요. 학문도 열심히 하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셨고 사회비평도 열심히 하셨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참 무엇보다도 학자로서의 참 귀감이 되신 분들이니까 한국 철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난 우리 학회뿐만 아니라 한국 철학 전체를 위해서 이 세 분들을
네.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한다고 예,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제까지는 보니까 우리 철학계에 대한 반성이 있었는데 네. 예. 이제는 우리가 지금 철학 그 실천 내지 상담을 이 사회에다가 예. 어떻게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예. 하는 게 또 이 주제로서 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뭐 지들끼리 예. 지들 비판하고 끝났네. 예, 예. 이게 너무 허무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맨 처음에 그 제가 말씀드린 김영진 선생님이 철학적인 병을 앓고 있다 우리 사람들이 예. 모두 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게 철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병을 앓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 그 전에 제가 들었던 예. 얘기 듣고 예. 제가 처음서부터 여기 참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서양 철학으로 이 해결되기 아니라 예. 거기에 동양 철학적인 그런 면, 예. 왜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예, 예.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래서 우선 선생님께서 예. 이 철학적인 병이 과연 뭔가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예. 우리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예, 병 예. 이걸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또 한번 말씀을 예. 드릴까 좋은 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예. 일단 저 한 10분 쉬었다가 예. 저 쉬었다가. 2부에 그 임상철학으로 좀 넘어가. 예, 예. 예. 그럽시다. 예. 아이고.